달러가 약세냐 강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험자산 투자를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까 미 연준이 보내는 신호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신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뭐 노란불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읽어내면 되는 건가요?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정기적으로 김 의원님을 만나면 돼요. 신호가 돼주겠죠. 좌회전, 우회전. 우로 15도. 저 같은 경우 거의 30년 동안 이걸 하면서 그동안 몇 번 이런 일을 겪어보긴 했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신호를 읽어내려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훈련을 많이 해요. 제 심리 상태를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죠. 뭐 제 이야기를 꾸준하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를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잘못할 수도 있겠죠. 미 연준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의장이라는 사람, 파월 연준 의장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연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의장 정도면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애매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신호가 아닌 것이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건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한두 번으로 되는 건 아닌데 1년에 8번씩이나 하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뭐 연설도 합니다. 눈여겨보시면 훈련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파월의 의도가 구체적인지 모호한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계속 보시면 돼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3년이면 대충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시간 빼고 나면 한 10,000시간쯤 나옵니다. 3년은 해야지만 대충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거의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파월이 그때까지 없지 않을까요? 뭐 파월이 바뀌어도 파월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준 의장이면 그 사람이 의장이 되고 한 3개월이면 훈련이 됩니다. 훈련을 시켜요. 중앙은행 총재가 들어와서 이제 기자회견, 간담회 같은 걸 하잖아요.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설문의 내용을 다 조정을 해요. 연준 의장이 하는 발언은 자기의 입으로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연준이 하는 것이지 연준 의장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단어를 세심하게 네, 선택해서 표현까지 다 조정합니다. 해서 합의해서 얘기를 해요. 예전에 박승 총재인가? 한국은행 총재. 네. 그 양반의 경력이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도저히 안 맞는 경력이었거든요. 건설부 장관을 하셨죠. 건설부 장관을 했어요. 아니, 입사는 한국은행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은행 직원이었다가 유학 갔다가 어느 자리에서 한국은행 간부도 같이 있은 자리에서 누가 그 질문을 한 거죠. 아니, 건설부 장관을 하시던 분이 무슨 중앙은행 총재를 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하니까 그 한국은행 간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3개월이면 한국은행 총재가 됩니다. 개인으로 보지 마세요.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로 봐야 되고. 박승 총재 같은 경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한국은행에 거의 수석 입학한 천재였어요, 천재. 이제 한국은행에 입사를 했다가 외국을 나갔다 와서 이제 관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은행 처음에 출입할 때 박승 총재였거든요. 기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정부 관료 출신이구만 하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묻고 부동산 묻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대답을 해줘요. 얘 너무 친절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다 얘기를 해줘요. 밥 먹으면서 뭐 우리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무슨 뭐 교육 정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반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한 날인데 통화 정책에 대한 기사는 안 나오고 부동산 정책 얘기 나오고 뭐 교육 정책 얘기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한국은행 총재가 왜 이런 얘기만 해? 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 기자 간담회 할 때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안 써요. 네, 안 쓰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들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칼럼 썼었어요. 밥 먹지 맙시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제 칼럼이 나오고 점심시간에 기자간담회하고 밥 먹는 시간을 없앴어요. 한국은행. 다른 기자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엄청 싫어했어요. 네. 저 때문에 밥 먹는다고. 그게 기사 한 꼭지 나오는 건데.
일구님이 미 연준에 세뇌 당하셨듯이 저희도 일구님의 종구님의 논리에 이제 돼서 달러가 왜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산을 주목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돈의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달러입니다.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해 보죠. 올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재선되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달러 강세를 그렇게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계속 강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미국 달러가 강하면 소비자들은 좋아요. 근데 지금 소비는 너무 좋습니다. 소비자들 더 좋아지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업 투자가 잘 없어요. 기업 투자를 늘리려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파월도 그런 것 같아요. 나 인플레이션 생기기 전까지 절대로 금리 안 올리겠다 이야기하는 게, 그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호를 읽으면서 달러 약세로 가겠네? 내가 지금 달러로 갖고 있는 포지션을 바꾸려고 하겠죠? 다른 포지션으로. 다른 자산으로. 그렇죠. 다른 통화 표시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일종의 그 공격 신호 또는 돌격 신호, 후퇴 신호하고 똑같아요. 야, 달러 버리고 달러의 예의 자산으로 사자. 달러가 강세로 갈 때 많이 약해졌던 신흥국 통화로 들어가자. 그리고 신흥국은 돈이 들어가면 이게 생태계의 지배처럼 지배를 심하게 받아요. 근데 유로나 엔은 쟤들도 국제결제통화거든요. 때문에 쟤들도 뭐 금은 아니지만 준한 것이죠. 이 때문에 얘들은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럼 워낙 강세가 좀 올해는 좀 세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원화 강세도 그렇고 신흥국 통화 전반이 좀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흥국들은 그런 상황에서 돈 빠져나갈 때 함부로 맞서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돈 들어올 때도 함부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거 들어와라. 어쩌겠냐. 들어온다는데. 종구님도 그러면 올해는 좀 달러 약세가 좀 될 거다라고 예상하세요?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미 연준이 양적 완화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달러 약세를 이제 지향을 해 왔었던 것이고, 저의 예상으로는 이미 이제 양적 완화이 끝나고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정상화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늦추더라고요. 계속 늦추다가 최근 2, 3년에 좀 그 발걸음을 빨리 하는 것 같더니 요즘 다시 또 처지고 있잖아요. 늦어졌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달러 약세를 좀 더 향유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위험자산 투자를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요. 그거는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고민인 거고, 그러면은 달러 약세를 지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갖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자본이 해외로 나가서 위험자산 투자를 할 테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가 같은 것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자산 쪽으로 돈의 흐름을 유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거냐는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거는 자기의 이 투자 판단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달러 약세를 지향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올해 1,200원은 못 넘겠네요. 그건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멈춰야 되는 시기에 좀 더 가기로 한 거 아니냐. 누구는 아직도 1, 2년 남았다고 얘기를 할 테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1, 2년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저 같은 사람에서 숫자가 궁금해서 1,200원은 넘나 안 넘나. 1,200원을 너무 달러 강세인데요? 근데 외국인들이 돈 들어오면 그걸 원화로 바꿀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돈은 풀려요. 근데 그 돈이 어디 풀리느냐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사러 안 들어오거든요. 네, 한국 주식 사러 들어오겠죠. 도는 꼬르표가 있어요. 주식 시장에 도는 돈과 채권 시장에 도는 돈, 부동산 시장에 도는 돈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내는 그동안 나가던 돈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총량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부동산 생각은 잊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올해 코스피는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는 정반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되게 비슷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게, 우리는 자본수지도 흑자가 되거든요.
경상수지 흑자 되면 자본수지도 흑자가 돼요. 그럼 그 남는 흑자가 외환보유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본수지로 들어오는 자금이 우리는 주식 자금이 들어와요. 채권 자금이 아니라 주식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것은 뭐 사야 되나 지금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화 자산 그만 사고 딴 것 좀 사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 아닌 다른 나라의 자산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화를 갖고 있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 달러화가 아닌 자산을 사러 들어갈 때 뭘 사겠습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은 아니에요, 전 세계.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뭐 정리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 외에 뭐 채권, 뭐 주식 이런 걸로 들어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채권은 선진국 채권, 한국 채권 금리가 너무 낮아요. 이거 투자해가지고 뭐 수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것보다는 신흥국 채권으로 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금리도 높고. 그리고 한국, 중국은 그동안 환율이 뭐 한국만 하더라도 1,100원, 1,200원 이 정도, 1,200원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또 1,100원대죠. 근데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환율 많이 올려놨거든요. 뭐 베트남도 뭐 기회만 되면 환율 올려요. 그럼 그런 나라는 안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제 이 나라들도 불러줬네요. 아닙니다. 이 나라들도 돈의 지배를 알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회 될 때 환율 올려서 경쟁력을 높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은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았거든요. 미국으로부터. 쟤들은 경상숙지하면서 맨날 저러고 있어라고 맨날 감시를 받아서 우리는 환율 올리지도 못하고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올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고, 다른 신흥국들은 아이고 쟤들 고생이 많네 그러면서 올려놨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들하고 수출품의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나라에 투자하려고 볼 때 한국 베트남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기술력은 좀 딸리지만 에이 뭐 공장 몇 개 더 들어오면 되지 뭐 그냥 베트남에 지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흥국 사이에 경쟁력 격차가 현저하게 좀 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우리가 봤죠. 몇 년 전에 돈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걸 봤다고요. 새롭게 돈이 들어올 때 얘들이 그러면 딱 막아버리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동안 긴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야 이제 좀 풀자 뭐 여기저기 좀 곡간도 좀 채우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전 세계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나라가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통화 가치까지 합쳐가지고. 예,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내하고 생각이 같은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죠. 거기는 빠져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그동안에 신흥국 쭉 놓고 그동안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네. 경제가 나빠서 환율이 많이 올라간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빼고 경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환율을 슬금슬금 올렸네.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 대표적이죠. 그런 나라들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보면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그 시작하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환율을 올렸다는 게 그 어떤 표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올렸다는 건 자기 통화를 약세로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 그런 뜻이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이 올리는 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거든요. 이게 표기 방법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해서 그 나라 환율,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1,100원에 1,200원 올라가듯이 통화 가치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약세를 갔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외자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 특히 이제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나라 통화를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주가를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맞물려야 이익이 나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해요. 환율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주가 올라간 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근님 하시는 얘기는 저 나라 저 나라 주식을 샀을 때 저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갈 거다.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런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달러와의 지배를 받아들이거나 잘 받고 있는 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네요. 신호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트리플 약세와 트리플 강세가 자주 나타납니다. 트리플 강세는 뭐냐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들어와서 뭐 사겠습니까? 주식 채권 사겠죠? 주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트리플 강세, 그 나라 기준으로 트리플 강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트리플 강세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거 돈이 들어가고 있고 돈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좋을 때 있어야지 이렇게 풀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흥국 투자는. 근데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는 거는 환율 올라가고 돈 빠져나가면서 환율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남들 도망가네, 나도 도망가자. 이런 것이죠. 베트남 투자하는 거로 그러니까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 적어놨어. 베트남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베트남 계획 저희 투 하나 더. 제작비는 어닛에서 마무리. 감사합니다.